그날은 분명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 대화, 그리고 모든 일정들. 자신을 데려다주던 착한 아내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무려 85평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시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범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본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며 열띤 토론 중이기도 합니다. 2020년 재조사가 결정되어 다시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사건. 오컬트 스토리, 의문의 불청객, 나네트 크랜델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나이는 49세,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한 나네트 크랜델. 뉴올리언스 북동쪽 50마일이 떨어져 있는 루이지애나주 라콤베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안전을 평소 신경 쓰던 나네트는 9대의 감시 카메라 장치를 집 곳곳에 설치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22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스티브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그 아내의 생각에 동의하여 집에는 30정이 넘는 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나네트는 평상시에 사격 연습도 틈틈이 하다 보니 꽤나 수준급의 실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그날입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아내 나네트와 남편 스티브의 하루는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으로 간단하게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네트는 남편의 점심 식사를 만들고 자신의 키우는 강아지 하리를 들고 함께 차량을 운전해 아침 7시 45분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다시 한번 먹을 걸 구입을 한 뒤 그렇게 직장에 데려다 주고 나네트는 오전 9시 11분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록은 그 이후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오전 10시 3분 나네트는 K마트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약과 관련된 처방전 리필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흔적이 확인되는 건 오후 1시 30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기록까지 확인이 되었죠. 그 이후 그 집 안에서 외부인과의 접촉, 실체 물리적인 접촉이건 통신의 접촉이건 그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후 2시 30분 911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바로 화재 신고였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다가 이웃집에서 불빛이 치솟는 걸 목격했고 그걸 부모님에게 말해 바로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이었죠.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자마자 도착해 불을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소방관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나네트의 남편이 스티브다. 소방서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럼 집안엔 나네트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집 안에서 나네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네트의 시신은 안방에서 발견됩니다. 몸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화마가 휩쓴 흔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집 안에는 개와 고양이도 있었는데요. 개도 사망한 상태로 고양이 2마리도 화재로 인해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성탐안교구 보안관실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습들을 판단한 뒤 강아지가 옆에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 안방에 누워서 사망을 했으니까 이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결과에 유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화재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부검을 했던 부검이가 나네트의 폐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분명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호흡을 할 증거가 필요한 것.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뜨거운 화마가 있을 때 살아있으면 뜨거운 열기가 코 속, 식도, 기도 이런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즉, 안에서 화상을 입거나 그을음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야지만 숨을 쉬고 있다 사망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이 나기 전, 방화가 발생하기 전 이미 나네트는 숨을 거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먼저 사망한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한 모습은 또 있었습니다. 둘째, 애완동물인 치아와와 그리고 고양이 2마리 모두에게서 총상이 발견됩니다. 물론 총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 나네트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무언가 사입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사입구란 총알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나오는 부분을 사출구라고 부르는데 사입은 존재하지만 사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제대로 해보니 안에서 총알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쩌면 직접 사인은 총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재 감식반이 자택을 둘러보면서 방화 지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자연적인 건 아닌 거니까 어디다 불을 지폈지라고 봤는데요. 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9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던 레코더, 그걸 촬영하는 그 레코더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많은 가솔린이 확인됩니다. 휘발유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뿌려놓고 불을 지피려고 했다는 거죠. 고장이 난 겁니다. 해서 9대의 감시 카메라의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가솔린, 휘발유가 나네트의 시신이 있던 안방에서도 다량 확인이 됩니다. 화재 감식반이 결론을 내린 건 최소 2곳입니다. 2곳이 불길 시작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다 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본 사건은 2017년 9월 14일 강력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 누구일까요? 크게 나눠서 일단 경찰은 비면식범의 범행 그리고 면식범의 범행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근데 비면식범의 범행을 확인해 보려면 일단 이 근처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CCTV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면식범의 범행, 살인사건일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한 남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딸이 죽기 17일 전에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 바로 나네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메일이 한 통 왔었는데 이런 사진을 한 장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미지에는 미스테리한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우편물을 받으러 밖에 나갔다가 우편물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꺼내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봤는데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나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요. 흉기 같은 걸 들고 있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해서 CCTV의 영상 일부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미행당하는 느낌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한 근거였을까요? 정말 화재 현장 쪽에서요,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칼과 담배꽁초가 다량 발견됩니다. 분명 이건 어떤 누군가가 나네트의 땅에서 이런 행동으로 분명 침입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그가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보안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비면식 사이에 미행을 하며 쫓아가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전,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 뭐 이런 힌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골 마을은 여태까지 범죄가 17번밖에 발생하지 않은 매우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뭔가 분명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해서 만약 비면식범이 면식관계인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즉 청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면식관계의 범행을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면식관계의 범행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나네트는요 아무렇지 않게 범인을 집 안에 들였습니다. 물론 범인이 기습적으로 집 안을 침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문을 깨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갔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집 안에 침입한 범인은요 나네트와 별다른 격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격투의 흔적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망 당시에 안방에 있었다는 그 점. 셋째, 평상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나네트입니다. 그런데 총을 쓰지도 못하고 사망했다는 점. 넷째, 현장에서 발견된 나네트 근처에 있었던 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정확하게 판별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 발사된 총으로 유추가 됐고 그 소유주는 나네트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한 누군가가 그 안에서 나네트의 총을 들고서 쐈다는 겁니다. 해서 면식일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고 유추를 했던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의심한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바로 첫째, 방화를 했다고? 가솔린으로 했고 구역구역의 정확한 섹션에다 했다고? 그 집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건데? 불을 잘 다루는 사람, 스티브, 바로 남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편은 알리바이도 명확했잖아. 분명히 소방서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배우가 존재할 것이다. 왜냐면 여기 있는 스티브가 내연녀가 존재했습니다. 그 내연녀를 이용한 게 아니냐. 내연녀도 소방관인데. 그리고 또 하나, 나네트가 당일날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평상시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아침에 뭐 준비를 하고 저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스티브의 진술입니다. 만약 이미 그 전날 스티브가 출근하기 전에 나네트를 이미 살해하고 출발했고 누군가가 와서 방화를 저지른 거라면 그럼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니 전화했다며 전화한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K마트에 전화해서 처방전 얘기했다며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여기 있는 나네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나네트를 실제로 그날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세 번째, 왜 꼭 범인이 남자라고 생각하냐. 소방적 지식이 있는 여자라면 분명 한 명의 프레임이 맞춰지는 게 내연녀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해서 이 모든 부분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지목된 사람은 남편 스티븐. 분명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극복했다. 우린 대화를 통해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이미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네트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까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나네트는 이혼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 알리바이가 명확한 스티브. 해서 첫 번째 용의선상에선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경찰이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때문에 처음엔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고요. 2019년 11월 재조사가 들어갈 때도 제일 처음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는 명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남편에 대한 혐의점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그 이후에 다른 용의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용의자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들,
저스틴입니다. 아들 저스틴은 나네트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모 사이였던 거죠. 의붓아들 사이인 건데 둘 사이에 문제점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을 의심을 많이 했는데 저스틴은 그때 당시 이 주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살고 있었죠. 해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정확히 용의선상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남편 스티븐의 동생입니다. 스티븐의 동생이라면 나네트와는 어떻게 보면 동서지간 사이 이런 정도로 아마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과도 굉장히 많았고 2015년에는 마약 혐의로 교도소 수감을 했습니다. 근데 교도소 수감을 하면서도요, 브라이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네트가 신고했지? 나네트가 나 감옥에 보낸 거잖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나네트가 사망한 이후에 브라이언의 형이었던 나네트의 남편인 스티브 크랜틀조차도요,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 제일 의심하고 두려운 사람은 브라이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을 평상시에 나네트는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언제든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집에 9대의 감시 카메라와 집 안에 30자루가 넘는 총을 보관하고 평상시에도 2-3 종류의 총을 소지하고 다녔던 겁니다. 언제든 브라이언이 저런 행동을 할까봐. 그리고 브라이언이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확인이 됩니다. 나네트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해서 제일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경찰은 깊게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미 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전자발찌가 어디에서 위치가 확인되는지를 봤더니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확인된다라는 경찰 보안관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조사 결과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관들이 발견한 건 GPS 장치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즉, 브라이언 발찌의 GPS는 나네트가 사망한 그날 GPS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9대의 감시 카메라의 작동 시스템이 그날 꺼져 있었습니다. 되게 우연히 꺼져 있었죠. 그걸 얘기한 게 스티븐 크랜텔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떤 우연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브라이언의 발찌가 꺼져 있었고 집에서도 CCTV가 꺼져 있는 이 우연성 사이에서 갑자기 범행이 발생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그러면 브라이언이랑 스티브랑 형제니까 둘이 짜고 친 거야? 이런 의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 의견들도 있습니다. 나네트를 살해한 사람은 분명 가솔린을 썼는데 가솔린을 썼을 때 그 9대의 감시 카메라를 녹화하는 부분에도 가솔린을 뿌렸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꺼졌다, 비활성화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즉 카메라가 비활성화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 스티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범인은 집의 위치를 정확히 합니다. 집에 누군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방화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중에 공범이 존재한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용의자들 중 누가 공범일까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시켜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가 가장 가깝게 될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남편 스티븐과 관련되어 있는 알리바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했는데 이게 있어요. 이거 외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외국 네티즌들은 그 불륜녀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스티브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모른다, 헤어졌다라고 하지만 원한을 품은 내연녀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 내연녀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된 거냐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의심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건 2019년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거든요. 뭐냐면 나네트의 동생이에요. 나네트의 동생이 사건 당일에 친구 한 명이랑 그 집 쪽을 왔다라는 그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나네트의 친동생 중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동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 가족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네트 쪽에 있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 스티븐 중심으로 의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칼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칼이 이 미스테리한 남자가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서 그 화재 나기 전에 그 나네트가 여기 왜 칼이랑 뭐 이런 담배꽁초가 많지 무서운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칼을 정말 그 사람 칼인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얼굴 봤으니까 누구다라고 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굴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뭐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추를 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누군가가 공범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건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살인을 저지르면 그 범행 동기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 미제 사건은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너무 딥하게 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와 좀 감성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남녀가 만나다가 이혼한다 그러면 막 둘이 사이 되게 안 좋고 되게 막 이렇게 원한 치정 이런 게 되게 많이 얘기가 나지만 외국은 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외국은 대체적으로는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원한 치정 무조건 이렇게 뭐 몰고 가기가 너무 힘든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걸 범행 동기를 우리끼리 얘기하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와 감성으로 바라보는 동기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제 뒷이야기로 우리들끼리 만약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험, 원한, 치정 막 이런 쪽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서 막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외국은 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외국은 청부살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청부살인이 좀 많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청부살인이 되게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우리나라보다는 청부살인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해요. 청부살인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부살인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섭고 막 뭔가 막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외국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은 엘리사렘 사건 아시죠? 엘리사렘 우리가 옛날에도 있고 그거 이제 결론 났으니까 엘리사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엘리사렘이 여행을 갔던 그 세실 호텔은 뭐 굉장히 번화가 그 주변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번화가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부에는 스키드로우라는 되게 위험한 섹션의 골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집이 없는 홈레스 피플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막 거의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케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런 길에다가 경찰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사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까지 안 가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강하죠 그런 게.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이제 그런 애들, 그리고 10대 애들, 어린 애들이 청부살인에 많이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막 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청부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범이 있다. 공범이 존재하는데 공범이 그런 이유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로는 원한, 그리고 감정,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도 문화가 좀 다른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청부살인이라고 얘기하면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청부살인 이러면, 여러분한테도 누가 물어봤을 때, 누가 청부살인 하려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단순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꽤 크잖아요, 금액 자체가. 해외는 청부살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전적인 문제로 청부살인을 찾는 이유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청부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면 금액 자체가 뭐 우리가 알기는 몇천 단위가 아니에요. 1000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뭐 저희도 사건 준비하다 보면 외국에 보면은 우리 하나로 뭐 6, 70만원도 있었고, 10대 애들 혹은 뭐 3, 400만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런 케이스들로 범인이 체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검거되는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서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100%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외국 사시는 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 예를 들면 200만원, 300만원으로 청부살인했다고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왜 저래? 뭐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외국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막 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국은 총기 거래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처럼 CCTV나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게 막 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총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거래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하고 옛날 오컬트 스토리에서 디웹 다크웹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왜 안 하냐고 여쭤보셔서, 뭐 디웹 다크웹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제가 디웹 다크웹을 범죄의 온상인 곳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2017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호화폐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때도 제가 항상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거래되고 있는 디웹 다크웹 내용을 보면 마약, 그리고 뭐 성착취물, 그리고 뭐 총기, 이런 게 거기 진짜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범죄 행위들 중에 한국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성착취물과 이제 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서 제가 더 이상 뭐 따로 하진 않는 건데, 외국은 총기 거래가 불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은 마트에서도 총을 파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오컬트 스토리 보면 항상 되게 자주 나오는 마트가 있어요. 오늘은 K마트였는데 그 월마트라고, 외국은 마트에서도 총을 팔아요. 권총 이런 거 팔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과정 거치면 충분히 이제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매매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불법적인 거래가 되는 케이스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총기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총기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분의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의견이 들어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300만원 받고 60만원 받고 사람 죽이겠냐는 우리들의 입장인 거죠. 이제 여기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다양한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